러시아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경고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경고 중 하나를 목격했는데, 그것은 러시아 최대 은행 중 하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실제로 푸틴을 위해 일했던 적이 있으며 경제 문제에 대해 그에게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푸틴 정권의 몰락과 푸틴의 개인적인 죽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푸틴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렘린에서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이 사람을 해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해고됐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에게 불행하게도 이 경제학자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정치 전략가들, 군사 분석가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또 한 번 모스크바를 공격해 러시아 수도에 하루 종일 정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을 막지 못해서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이 어둠 속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가장 큰 뉴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푸틴과 매우 가까웠던 남자가 내놓은 경고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안드레이 클로피아크이고, 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경제팀의 일원이었으며 경제개발부 차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그는 VEB라는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국영개발은행으로 국가의 주요 인프라와 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국영기관입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그의 조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푸틴을 너무 두렵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그의 정확한 예측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조차도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이 전쟁을 멈출 때는 전쟁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커지거나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이 최근 공개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가 우리의 힘, 조직력, 비대칭 전략,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전쟁이 계속되는 매일매일이 그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붕괴와 대위기의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푸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실존적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전략적 이점을 얻지 못한 채 멈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휴전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물론 우리는 지옥 같은 시간, 힘든 시기, 많은 도전과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현명하고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덕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이가 실제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푸틴 아니면 러시아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간다면 러시아는 패배할 것이고 이는 극적인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가 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그의 해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5월에 만들었고 제목은 러시아의 경제와 지정학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니키치 클럽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클럽은 말 그대로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과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푸틴을 반대하거나 푸틴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푸틴에게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서 나온 주요 발언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과 2024년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인 후 러시아 경제는 2025년에 둔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망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실제로 미국과 우크라이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와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과 2024년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자기가 퍼부은 돈에 취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블라디미르 푸틴이 돈을 마구 찍어내거나 국방부문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서 경제가 성장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 이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표에서 나온 다른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기술 경쟁과 경제 경쟁 모두에서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조차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기는 불편하지만 어쨌든 그의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나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매우 친러시아적이며 다가오는 어떤 일에 대해 경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체중계가 제가 살이 많이 쪘다고 보여준다고 해서 체중계에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건 체중계의 잘못이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모전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쪽, 즉 우크라이나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쪽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 및 기술 분야도 매우 불균형합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돌파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미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제로는 나중에 영상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는 이제 의대생들을 빠르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러시아가 의사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서 졸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사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받아야 할 교육, 즉 전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문제인데 게다가 이러한 의사 부족 때문에 이들 의사들 중 일부는 너무 과로하고 저임금에 시달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빠르게 의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점령 지역들은 멀리 떨어진 러시아 지역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멀리 떨어진 러시아 지역들 역시 엘리트 러시아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점점 퍼지고 있고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의 엘리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푸틴이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예측, 이 예측이야말로 푸틴을 정말로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특별히 예상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월 혁명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2월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난 혁명입니다. 즉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때에 러시아 혁명이 실제로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혁명이 러시아 혁명, 즉 볼셰비키 혁명의 불씨가 된 첫 번째 혁명이라고 동의합니다. 이 혁명은 결국 소련을 탄생시키고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의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제 생각에 2월 혁명 직후인 3월에 왕위에서 물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1년 후 볼셰비키에 의해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러시아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1917년 2월 혁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러시아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붕괴를 예측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 이 발표에서 그가 말한 마지막 예측을 한번 보시죠. 저는 러시아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사회적 위기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참고로 이 정부는 서방 언론이나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언론은 그가 해고되었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은행 측에서는 왜 해고되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와 비슷한 직급의 한 인사가 익명으로 러시아 언론에 밝히길, 이 발표 이후 크렘린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그가 해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최근 모스크바 타임즈에서 러시아어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중이 그 기사를 훨씬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표가 그 매체에 보도된 후 그는 정말로 그로부터 이틀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러시아 내에서 큰 뉴스가 되었을 때 푸틴은 이 사람이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푸틴 본인이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그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추측하자면 1917년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마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린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경제에 대한 약간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황제가 왕자에서 쫓겨나고 결국 살해당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굉장히 운명론적인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푸틴과 아주 가까이에서 일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임기, 심지어 세 번째 임기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은 사실 카다피가 암살당하는 영상, 아니 암살이 아니라 죽음의 영상입니다. 그와 가까웠던, 실제로 그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소식통들에 따르면 푸틴은 리비아 독재자의 죽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카다피가 포획되고 죽임을 당하는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봤다고 합니다.
푸틴은 분명히 카다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고 언젠가 자신도 결국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왜 푸틴이 마지막 러시아 황제가 죽었던 1917년과 비교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이론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큰 이슈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에 집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푸틴이 내린 많은 결정들이 러시아에서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아랍의 봄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블라디미르에게는 이 클레팍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제기한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내부에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모스크바 시장이 푸틴이 동원령을 강행하면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사실상 말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짧은 클립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소식이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 큰 뉴스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하고 전체 경제를 전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시 경제가 없고 세금도 없으며 개인 소득도 없고 정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남자, 이 시장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푸틴 다음으로 차기 주자가 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차기 대통령, 다음 권력자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는 푸틴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쟁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동원령을 내리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푸틴이 곧 내릴 수도 있는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전쟁 블로거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스크바 시장의 발언.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의 경제 군사화가 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발언은 면밀히 그리고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전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자원의 고갈이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질질 끄는 것은 러시아 국가 자체는 물론이고 사회 분야 등에도 올가미를 조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 정치 전략가 해설자가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 전쟁에 반대하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을 한번 보시죠. 해설자의 이름은 샤타프이고 그는 야블로코의 노선은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중요한 주제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야블로코는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야블로코는 러시아에서 유일한 반전 정당인데 이제 9월에 열리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감옥에 가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뒷부분에서 다룰 예정인데 그때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는 전쟁보다 낫습니다. 이 명제는 본질적으로 소수 정당을 훨씬 넘어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통합 러시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수백만 명의 남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의미하는 바는 양성 모두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 이제 협상할 때다. 우리는 양들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하며 외교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죽이는 것을 멈추고 또 다른 말랴 토마트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대 이것이 비록 다수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각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랴 토마트카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점령하려고 쌓아온 도시인데 그냥 평범한 도시일 뿐이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말랴 토마트카가 필요하지? 라고 농담을 주고받는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또 100만 명을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이 도시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요지는 또 다른 말랴 토마트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러시아 내에서 꽤 많은 팔로워를 가진 러시아 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그냥 경제학자나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죠. 세상의 모든 혼란은 경제학자들이 만든 거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비판을 하는 건 이 직업군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군 지휘관들이나 군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조차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참모본부 출신의 군사 전략가 콘스탄틴 시코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그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문제, 즉 러시아 내부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폭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우크라이나군 AF6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한 전략적 공세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합니다. 반쪽짜리 조치는 우리나라의 매우 위험한 임계점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까운 미래에 이런 단호한 행동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사회 정치적 폭발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징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징후는 대자본이 정부 정책에 대해 분명하게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치 엘리트 내부에 깊은 분열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아하. 반면에 사회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 내부에도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 정부에는 이 전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바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푸틴이 애지중지하는 꼭두각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는 러시아의 모든 젊은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러시아 젊은이들을 바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그들 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어떤 이 힘들고 극적인 시기가 얼마나 많은 바보들을 드러냈는지 보세요. 바로 이 매우 복잡하고 극적인 시기에 바보들이 정말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젊은 바보들이 온갖 약속에 쉽게 속아 넘어가죠. 얼마 안 되는 돈에 혹은 그냥 친구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또래들 사이에서 자기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물론 그런 건 종종 젊은이들에게 흔한 일이죠. 하지만 뭐가 문제죠? 우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애국심. 그래서 우리의 영웅들이 보여준 최고의 본보기를 바탕으로 한 애국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쟁, 복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진실을 대다수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은 공식적인 직책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외교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여전히 그렇게 외교적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선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푸틴이 최근에 금지한 정당, 러시아 내 유일한 반전 정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당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이유로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이 푸틴이 자신의 반대자들을 내쫓기 위해 사용하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당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푸틴이 그 정당을 탄압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정당의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전닝크루그 효과는 아니고요. 뭔가 인터넷에서 금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정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을 실제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단지 반전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1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일한 반전 정당인데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당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아마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 정당의 지지율이 3% 정도라고 말했었죠.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정당이 1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푸틴이 원하면 조작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정당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밖에는 매일 그곳에 나가서 시위하는 러시아 청년들이 있고 그들은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청년들은 분명히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단지 반전 정당이라는 이유로 정당을 금지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전쟁 블로거들이 이 모든 일에 끼어들어서 러시아 내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젊은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클립을 들어보시죠. 이 자식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시민들이 평화와 자유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생겼고 휴전 협정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됐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쓰레기들.
너희 자식들을 믿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미래를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것은 야블로코 당의 대표인 니콜라이 리바코프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자식은 아직 감옥에 안 집어넣은 거지? 왜 아직도 감옥에 안 갇혀 있는 거지? 정말 한심한 놈들이네. 감정을 제쳐두고 말하자면 물론 저는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스펙트럼에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의 치열한 전투나 죽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 말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제로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평화협정 같은 것들 말이죠. 아니요, 우리 대통령도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비무장화, 비나치화, 러시아어 사용, 러시아 정교회의 지위 회복,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완전히 우리에게 속하는 것 등입니다.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 저 자식들 전부 당장 거기서 꺼져라. 우리 영토 전부 돌려줘라. 우리가 지켜볼 거야. 그러면 블로그가 우리는 아니야. 비동맹 지위와 자유로운 흑해를 보게 될 거야. 두고 보자. 이 사람들한텐 또 다른 게 필요해.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해. 그들은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 그리고 그들은 계속 나아가.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그걸 송다주라고 해. 작전 업무에서는 에이전트 송다주라는 용어가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그 단어가 완전히 들어맞아. 이 자식들은 여기서 야블로코에 투표할 놈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야. 그래, 해봐라. 내가 그렇게 부른 거 미안하다. 나는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내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들,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등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위대한 러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라. 베르니 라르스. 너를 기다리는 도시와 나라들이 많아. 그곳에서는 일자리도 줄 거야.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군사정보국. 보안과 군사 정보력을 이용하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는 외부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은 이미 전국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수백 대의 드론을 러시아 전역에 보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수도까지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드론이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미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보셨고 두 번째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짜 이게 무슨 아포칼립스야? 찌질하다. 자,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 공격은 밤에 일어났고 밤에는 정전이 없었어. 하지만 아침에는 주민들이 변전소에서 큰 폭발음을 들은 직후에 정전이 시작됐어. 그때는 하늘에 드론이 없었어. 그래서 그 폭발음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 아마도 드론이 변전소를 들이받아서 그 피해가 나중에 어떤 폭발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어. 아마도 그냥 러시아 인프라가 오래돼서 무너진 것일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어쨌든 그게 뭐였든 간에 많은 러시아인들, 특히 모스크바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굴칫거였어. 한번 봐봐. 모스크바 일부 지역이 정전이 발생했다고 해. 극장에서는 약 10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해. 한편 러시아 전역의 여러 서비스에서 장애 신고가 급증했는데 여기에는 통신사, 은행, 소셜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랫폼, 그리고 기타 온라인 서비스들이 포함돼. 보고된 정전과 인터넷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야간 드론 공격 이후 약 1만 명의 모스크바 시민들이 이 정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 러시아도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물론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 러시아 주식시장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은행들은 하락했고 창고업체인 와일드베리즈도 마찬가지야. 와일드베리즈는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분명 하락했을 거야. 그리고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지. 와일드베리즈의 경쟁사인 오존도 하락했어. 그리고 러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든 기업들이 꽤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경제학자가 경고했던 그 반란, 시장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최근에 발견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인 자원봉사자가 있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사람은 정규군 소속 군인이 아니야. 그는 단지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일 뿐이고 그곳에 가서 돕고 있는 거야. 최근에 그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어.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멤피스 테네시 미국 출신의 칼 사인츠 가이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해서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행동에 나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보다 더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전쟁에서 미국인들에게 일어난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훨씬 더 힘든 전쟁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미국은 훈련에 쏟아볼 돈이 많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혀 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전사로 만들어내기 위해 아주 영리하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 좋은 경험을 했던 건 25부대와 함께 코만도 선발 과정을 거쳤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25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10일간 매우 힘든 선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사베페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우리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에 대비가 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원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서 친절함과 관대함 그리고 우정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그들은 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음식을 권해줍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은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힘든 시간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알다시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대반격을 막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반격으로 러시아가 오래 거둔 모든 성과가 사실상 사라졌고 수십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류 언론도 실제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편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전기계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푸틴이 모두가 믿기를 원하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용기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고 러시아의 선전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희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추가 보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닙니다.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는 저희가 매일 업로드하는 독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루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영상에 담지 못한 세부 사항들까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다룹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좋은 점은 척파와 같은 경험 많은 군 출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최전선 영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며 사실과 선전을 구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 분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저희의 검열 없이 더 길고 자세하게 다루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멤버십은 저희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어느 날 오르고 다음 날에는 떨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영상이 추천되지만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추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능한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고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방문하셔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희의 독점 영상에서 척파씨가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와일드베리스 시설 중 하나가 공격당한 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봐라 저기서 아이폰이랑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I love 푸틴 티셔츠 같은 것들이 다 불탔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드론에 실을 수 있는 공기역학적인 컨테이너에 30km 분량의 광섬유 케이블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열화상 소총 조준경을 살 수 있었고 야간 투시경, 방탄복, 방탄 헬멧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물품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완전히 파괴된 유통 허브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든 컴퓨터, 물류 담당자들, 그리고 계획까지요. 그러니까 아마존 유통망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일드베리스는 알다시피 푸틴의 아마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런 것들이 벽에서 벽까지 가득 쌓여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타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화재 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플라스틱, 전자제품, 아마 리튬 배터리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내비실에서 한 번 맞으면 스스로 타들어가는 표적이라고 부르는 건데 한 번 맞으면 스스로 다 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좋은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와일드베리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문했다면 봐요. 부활절쯤에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 그들은 드론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도 막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 공격들이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에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받고 사람들이 와일드베리가 러시아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빚지고 있는지 계속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알다시피 그걸 갚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네, 저는 키우 포스트에 있는 동료 제이슨 스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경제학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요. 보세요. 그는 박사예요. 저는 그냥 현장 요원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용 붕괴와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와일드베리스 유통망이 점점 더 타격을 입으면서 알다시피 타격을 입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푸틴과 러시아에게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쇄 효과가 있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푸틴에게 가서 이제 이런 건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하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만, 물자 부족, 배급 등을 예상하고 있죠. 알다시피 9월이 되면 통합 러시아당이 치를 선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24%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과 이와 비슷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